포인트 내린 3,208.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17포인트 오른 1,054.09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161.2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4차 대유행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무섭고 걱정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비상입니다. 거세진 4차 대유행에 정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에 당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지치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최선의 방역은 지금 집콕입니다. 주스에서 코로나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3차 TV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지 발언, 거친 발언은 더 이상 없었는데 대신 기생충이 등장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말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 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점점 커집니다. 탄핵을 언급했는데요.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됩니다. 정비록에서 재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북한 연락 채널 다시 불통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사흘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발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상황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북 협력 사업을 주도해온 김홍걸 의원과 고민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인데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더 걱정됩니다. 마지막 휴가철인데 집콕 캠페인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가지 말고 휴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라도 어디 가지 마시고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집콕해 주십시오. 특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우대하겠습니다. 저 집에서 잘 듣고 있어요, 인증해 주십시오. 샷 973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코로나의 거센 파도 함께 넘어야 합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하기로 해보자고요. 나 먼저, 나부터 하겠습니다. 나부터 합시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987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2,000명이나 다름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가 500명대, 인천이 10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01명이 나왔고요. 부산과 경남에서 연일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746명이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2, 3월 1차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거리두기 조금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국민의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률이 올라가기까지 확진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18세에서 4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대로 고령층 예약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예약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점점 더 거칠어지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 신지호 종합상황실 총괄 부실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탄핵이란 단어를 거론해서 당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지호 부실장은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이 경선 방식 추진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갈등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 토론회 참가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지호 부실장은 이런 토론회는 제도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이준석 대표 화날 만한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이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하다라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십시오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을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얘기 꺼내면서 계속 갈등이 좀 커지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화 통화도 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만한 언동은 절대 자제해달라고 캠프 구성원 모두에게 당부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 탄핵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최근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했답니까? 네,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정도로 그렇게 내용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정의 앙금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경선 불복 논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선대위원장이 앞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거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의 인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후 이른바 경선 불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 우원식 의원은 서른 위원장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선 불복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들릴 수 있다라면서 선대위원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라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서른 위원장이 이런 걱정을 불복으로 잇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면서 내 사전에 불복은 없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불복설을 일축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불복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서른 위원장 얘기만 들어보면 또 그런 논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일이면 가라앉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 측의 인성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신경민 이 상임 부위원장이 오늘 캠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철거민, 장애인, 자치단체장, 노인,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 반말하고 욕설한 기록이 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관련 주장을 받고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서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던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당원 게시판과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진보 집권을 꿈꾼 동지들의 헌신을 희망으로 부활시키자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서는 한국 정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라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보수 야권을 향해서도 이 탄핵 이후 숨죽이던 세력이 살아났다라면서 이 진보 정당이 더 큰 힘을 갖지 않으면 불평등한 사회의 한 귀퉁이라도 제대로 부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24일을 전후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정당의 헌신을 희망으로 부활시키자. 네,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저희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온다고 하니 거기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도 한번 모실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의를 봐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법무부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이 취업 제한, 보호 관찰 대상이 돼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이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입니다. 어제 경제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있었죠.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손경식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특정인 그것도 경제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인의 편의를 챙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이 취업 제한 승인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는 점만 언급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취업 제한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재용을 챙겨줬다, 편의를 봐줬다고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홍남기 부총리였습니다. 오해라고 아무튼 기재부에서는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 폭행 혐의를 받는 분이 있었어요. 정진웅 검사 유죄가 선고됐네요.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요. 예? 징역형은 1년 동안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몸을 눌러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정진웅 검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한동훈 검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이를 증거인멸로 보고 제지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참고로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말하는데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검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처벌받은 독직폭행으로 처벌받은 검사는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기자 생활을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오늘도 노동자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 소재한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김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들이 이 몸을 떨고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1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야간 근무조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 당시 펄프장 잔여물을 없애는 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펄프장 주변의 환기장치 모터에서 갑자기 누전이 발생해서 감전사했습니다. 예. 사고 원인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또 무림페이퍼 공장 전체에 대해 종합 감독을 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이 회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2018년 4월에 그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도 또 발생했습니다. 친누라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던 남동생이 있었죠. 중형이 선고됐네요. 네, 인천지법은 오늘 그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쯤 그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가 인천 강화군 성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시신 유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자백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30년 선고됐습니다. 몇몇 지표에서지만 우리 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고요? 네, 30여 년 전만 해도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던 일본을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 지표에서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지표에서요? 네, 전경련의 분석인데요. 일단 이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1995년에는 한국이 26위, 일본이 4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이 23위, 일본은 3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스, S&P, 피치 등 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 등급은 과거 한국이 A+ 등급으로 AAA에 일본에 비해서 4단계 낮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높아요. 네, 한국이 AA 그리고 일본은 A+로 한국이 2단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2018년 한국이 4만 3천여 달러로 4만 2천여 달러의 일본을 추월한 뒤에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소비력, 구매력은 더 높다는 거 합니다. 네, 이 제조업 경쟁력도 이 1990년 한국과 일본이 각각 17위, 2위였는데 2018년에는 한국이 3위,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만 과학기술,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차이가 여전히 컸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연구개발 1000대 투자기업 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5배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됩니다. 네, 이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일 모레 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예. 홍범도 장군은 현재 이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안장돼 있습니다. 네. 이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리고 배우 조진웅 씨가 포함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한국에 도착을 하고요. 이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그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묻혀 있죠? 네, 홍범도 장군은 101년 전인 1920년 이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그 일본 월강 추격대와 이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였고 이 무장 독립운동사에 남을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갔었군요. 네.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당한 재판 개입이었어요. 재판 개입했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무죄라고 합니다.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면 더 크게,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판사님들 이 판결 존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거 농단이지 않습니까? 농단.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배소에서 또 기각됐네요. 또 눈물을 흘렸고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또 뒤집히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82님께서 우리 서민들은 집콕 방콕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위직과 높으신 나리들이 휴가도 가고 그러는데 솔선수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4040님께서 집에서 에어컨에 선풍기 틀고 잘 듣고 있습니다. 밖에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칩니다요. 천둥 치고 있습니까? 9890님 집에서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힘내세요. 0701님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비가 시원하게 오려나 봅니다. 주진우 라이브 시원하게 시작하자고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8891님께서 집에서만 들으라고요.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요? 열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1138님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사람 무시하나요? 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쉬엄쉬엄 하면서
들으십시오. 9193님 집에서 댕댕이랑 러닝머신 뛰면서 주라 듣고 있습니다. 산책 못 나가서 미안 얘기하는데 집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 파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내일은 퇴근 차량이 증가하면서 벌써 곳곳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경기권의 정체가 총 23km 구간인데요.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밀리다가 기흥 동탄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가는데 5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 역시 서안암에서 토평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서안암이나 송파 주변은 판교 쪽으로도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내내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주변 지나기 많이 답답한데요. 그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남 방향 작업을 하면서 인천 시점에서 문학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임실에서 상관 쪽에 6km 구간 정체 작업의 영향이니까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이 장군의 유해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유해 봉환을 요청한 후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안타깝게 연기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의병장이자 독립운동가로 봉오동 전투를 이끈 영웅인 이 장군은 누굴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이순신 장군, 2번 홍범도 장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이순신 장군, 2번 홍범도 장군.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좋은 평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그런 정책 위주의 토론회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서로 비방하고 과거 흠집내던 경선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어제 토론회처럼 앞으로도 미래 정책을 두고서 미래 비전을 두고서 저희 후보들이 치열한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또 성원을 받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어제 그 정경심 교수가 그 2심에서 징역 4년의 그 유죄를 받았습니다. 7가지 스펙이 모두 다 허위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따라서 그 대학 입시 비리에 유죄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의 어떤 그 부인께서 이렇게 이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녀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아마도 상당히 허탈감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직자 내지 공직자 가족들은 보다 더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니까 왜 안민석 의원님이 한숨을 쉬십니까? 네, 좀 좋은 얘기로 시작했으면은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홍준표 캠프의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하지 마시고 정책과 비전을 놓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홍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선대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이 쏘아올린 친일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 이번 일요일 날이 이제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친일을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친일을 독립운동으로 둔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최재형 이 친일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친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최재형 조부 최병규 씨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라고 지금 그 최재형 그 홍보물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최재형 후보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제가 팩트 체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캠프를 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친까지 소환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부친을 친일로 물타기하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핵심은 최재형 조부 최병규 씨가 1938년부터 1944년 7년 동안 만주 해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최재형 부친의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역사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은 씨가 말랐다. 그 당시 독립운동은 중국 팔로군에 편입되었거나 러시아군에 편입된 독립운동이지 김자진 장군 사망 이후에 1930년대 후반 그 당시에는 해방까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독립운동가 최병규 이름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 조부가 만주 있을 동안에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다. 어떤 독립군 부대에서 누구와 함께 독립운동했다. 그 자료를 내놓고 소명을 하면은 끝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은 소명을 하지 않아요. 최재형 후보는 그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캠프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기자님. 네. 그 시간 안배를 좀 비슷하게 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공정하게 해야죠. 조경태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 본인이 자꾸만 그 어찌 보면은 자기적인 말씀을 좀 모순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해놓고 지금 자꾸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는 부분은 그건 과거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당 내에도 친일 의혹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름은 실명은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필요하면 전 TV 토론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내노남불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확하게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지 할 것이라는 그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네거티브라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 사실적인 이야기까지도 감히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여권에서 여당에서 그 이야기를 논란의 그 불을 지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또한 여권 내에서도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니까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 있는 그런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부터 저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친일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최재형 조부가 국방헌금 20원을 이제 헌금을 하면 20원을 헌금 당시에 이제 쌀 한 가마 값이 1원인데요. 이제 일제 충성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당시 신문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였다고 최재형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조부 최병규 씨가 1987년에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사실 이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네. 확인될 텐데 현재까지 최재형 후보가 이 회고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때까지 논란은 다 차치하고요. 최재형 후보 스스로가 조부가 쓴 1987년도 회고록을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가하게 됩니다만은 그 최재형 후보의 그 직접적인 이야기는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권 내에도 뭐 독립운동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러지 않은 사례라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분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자꾸만 그 야권의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증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런 분 너무 지나치게 이어나가는 그 부분은 즉 여권 내에도 여당 내에도 썩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자, 의원님. 의원님.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모두의 좋은 말씀을 해놓고 또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미래로 가자.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참여하고 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 의원 말씀대로 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출신 분들은 네.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이어지는 경선 과정에서 뭐 그런 입장 표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 두 분은 우리 당에 오시면서 현 정부의 그 문제점이나 또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지금 그 홍준표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진솔하고 진솔한 입장 표명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안민석 의원님. 네, 이 대답하기 이전에요. 좀 전에 그 최재형 예비후보의 그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코스프레 관련한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타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만 있냐, 너희들도 친일 하지 않았냐는 건데, 저는 그 친일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자, 최재형 후보의 홍보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재형의 조부가 독립유공자인가? 보훈처 기록에는 없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하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 스스로를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이것은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이 부분 조경태 의원님 이 부분만 짧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걸 하게 되면은 허위 사실
허위 경력 기재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허위 그거는 경력이 뭐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적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 뭐 좀 더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예. 그 지나치게 이 친일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그게 여건 내에서는 그러면 자유로우냐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러면 검증 절차를 양쪽을 다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재형 후보 측의 입장이 다시 나오는지 좀 지켜보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측하고 자꾸 막 좀 다투는 것 같아요. 좀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당의 대표는 좀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당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홍준표 후보를 의원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조금 대표로서 약간 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후보들은 누구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당무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남의 당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요.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유석열과 이준석이 이런 갈등을 빚느냐. 첫 번째는 이준석 혼자서 언론의 관심을 좀 독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당대표로서 이준석은 메시지 관리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1등을 야권에서 1등하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볼 때는 이게 가찮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예비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는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다른 후보를 마음속에 지지를 하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어떤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조경태 의원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 내지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요? 다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금 대범하게. 예.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또 판단하고 평가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다 이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에 참석하십니까? 토론하면. 네, 제가 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홍 후보님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토론을 좋아해요.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시죠. 잘도 하시고. 국민들이 유권자가 알 권리에 대해서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도 국회의원 후보 선거 때 보면은 각종 토론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빅뱅의 승리라는 멤버를 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빅뱅도 아시는군요. 네. 안민석 의원도 아시죠? 네, 알죠. 네. 눈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생긴 젊은 네. 친구죠. 빅뱅의 멤버 승리한테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지금 선고가 있었는데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였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는 날선 질문과 또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6분의 후보님들이 나오셨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그런 후보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 대선판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토론이나 지금 논쟁들이 좀 점잖은 편입니까?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은 예전에 그 후보님들의 어떤 TV 토론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그 날선 공방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덜했습니까? 네거티브 선거가 좀 덜했는데 네. 올해가 조금 유독 그 지난번하고 좀 비교한다면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네거티브적 이 공방이 좀 더 많이 있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점잖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또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곧 이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마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제 저희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기본 그 정책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이 기본 정책 시리즈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예비후보께서 제시한 신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 후보들의 기본적으로 비판이죠. 공격이 집중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현실 가능한 거냐, 재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공방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정책들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비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저는 지금 현재 양상이 과거 10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의 대자뷰인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반대를 했습니다. 시기상조다. 돈이 어디 있느냐. 좌파 정책이다. 마치 논란이 10년 후에 지금 재현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고 좀 더 보편적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도 네. 이런 식의 정책 위주의 토론을 국민들이 좋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저는 국민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같은 경우 월 국민들께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없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기본소득에 있었습니까? 대해서 그 개념은 이미 1500년대, 160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을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꺼낸 정치권이 언젠가에는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은 그걸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그 재원 마련이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를 틀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들 다들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것이 다들 빚이라고 생각하고 다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왜 못하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이해가 안 된답니다, 민석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놓는 대안을 무조건 그게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반론을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예, 제 반론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 네,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대한 좀 공부가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청년들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 원의 저금 및 장기 기본대출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안민석 의원님 잠시만요. 7294님께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1,000만 원 대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얘기합니다. 자, 이 재원 마련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결국 그리고 세금이나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하지 재원을 마련할 마시고요. 겁니까, 그 재원을? 안 된다고 하지만 마시고 아니, 안 된다는 게 해소를 아니고요. 위해서 예. 우리가 함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고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지금 기본소득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무조건 안 제시를 된다고 하려고 하시면은 네. 이게 그러면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조경태 의원의 대안은 뭡니까? 저기 안 의원께서 공부가 덜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안 의원 척이 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다 똑같이 돈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어쩌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자도 100만 원 받고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받으면 그게 양극화 해소가 됩니까? 아니 근데 부자도 100만 원 받고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받는데 부자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모순된 이야기를 해요. 전 국민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그 기본인데 또 청년들은 또 2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예요.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더 주는 거죠. 그 자체가 기본소득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약간 변형된 거죠. 변종이죠, 일종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국민들이 적을수록 그게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가 주는 그런 돈들은 결국 국민 세금이고 국민들이 또 내야 할 그 국가 부채라는 채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건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국가가 돈 주는 돈 그렇게 살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안민석 의원님. 재원 마련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재정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도 또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고요.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재정이란 문제는 국정 철학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양극화 해소를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 기본 시리즈는 무엇보다도 대선 전국에서 정책 경쟁에 저는 실효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나 비판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형편도 훨씬 더 좋게 조경태 의원님. 그런 네, 조경태 의원님. 우리나라가 안민석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겠지요, 물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3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GDP 6만 불, 7만 불, 8만 불인 나라들조차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은 결국은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항상 언급하는 북유럽 국가 역시도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도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본 시리즈 앞으로 대선 국면에 진행될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어떤 대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정시를 확대시키는 거. 지금 수시가 한 7-8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시를 확대시켜서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최소한 5대5 비중을 맞추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공약 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을 우리가 담보를 했을 때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정상화시켜내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시킴으로써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공약,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록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좀 드릴게요.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최재형 예비 후보 친일 논란 관련해서요. 조부의 최병규 씨 1987년 출간한 네. 회고록 사료와 배려 책 제목입니다. 네. 사료와 배려 공개 스스로 직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민석 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서태지 아이들의 내 맘이야 들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이 뜨거움 더 뜨겁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강훈이는 작고 여린 몸으로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소아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다 한쪽 눈이 실명됐고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홀로 어떻게든 강훈이를 지키고 싶었던 엄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떠나보낸 강훈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알지 못한 채 성치 않은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강훈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5에서 60mm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이렇게 5에서 60mm 정도가 내리겠지만 강원 내륙이나 충청 내륙은 5에서 20mm가 전망됩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주 쪽으로 비 예보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쯤에는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전라권에 내려져 있었던 호우특보
수도권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제주에 비가 또 남해안도 모레까지 비가 가끔 지나면서 비 예보가 쭉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글피에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글피 오전까지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도 내일 낮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소나기는 주로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에 지나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 기온 대부분 25도 이하인 곳이 많고요. 제주도는 25도 이상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침 기온 많이 끌어올려지는 탓이고요. 전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내일 서울, 대전 31도, 세종, 광주, 대구 30도, 동풍의 영향으로 속초는 27도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 낮겠고요. 폭염주의보는 현재 서울, 경기 전역과 일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남북통신 연락선이 다시 불통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져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으로 치솟자 지역별 병상 포화율이 90% 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병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통제이자 언론유린으로 규정하고 8월 강행 처리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노사는 단체 협약 체결과 함께 상생 노사 관계를 다짐하는 화합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붙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 6,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 31억 6,554만 원보다 6억 9,846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낙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한이 이틀 연속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배신적 처사, 대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런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사정 속속 알고 있는 김홍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범도 장군 유해가 광복절에 돌아옵니다. 민하엽 대표 당시에 그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사업 힘써 오셨고, 이 유해봉환 계속해서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범도 장군 유해는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 평안도 출신이니까 네. 또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이거든요. 북한에서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비무장지대 묘소를 만들어서 네. 남북이 다 참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 일제 시대, 네. 일제 강점기에 이 강제동원 희생자 여러분들의 그 유고를 우리도 모셔오는 문제. 네. 사실 저희가 당시에 일본 불교 단체에 찾아가서 네. 부탁을 했었어요. 예. 이제 여러 사찰에 그분들의 유해가 흩어져 있는데 네.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한 군데로 좀 모아줄 수 없겠느냐. 네. 이래서 그 일본 분들이 기꺼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작년 초부터 그걸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본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유고를 이 고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네, 고국으로 모셔와야죠. 네, 거기까지 끌려가서 아직도 혼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일 엄포를 놓고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 계속 경고하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까지 나서서 똑바로 적대 행위의 대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여정, 김영철 이분들 만나봤을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뭐 김여정 부부장은 상당히 배짱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면서 네. 옆에서 일종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 이 김영철 부장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이 남북 관계 문제를 맡아서 했던 네. 김용순 또 김양건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네. 조금 실력이 떨어지지 않나. 군 출신이라서 좀 뭐랄까 좀 거칠고 네, 투박하다.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과 좀 풀어야 한다. 예. 남측과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 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요? 이분들이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고 지금 통신선도 불통됐어요. 북한이 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강한 도발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딜레마는 미국을 자극할 만큼 강하게 도발하지 않고서는 네. 뭔가 관심을 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미국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곤란하고 약한 강도의 도발을 해가지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SLBM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SLBM을 완성했다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증거도 없고 네. 그 기술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거의 5천 톤에 가까운 큰 잠수함이 있어야만 그걸 발사할 수 있는데 그런 잠수함이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다. 네. 그러니까 SLBM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뭐 중단거리 미사일 정도 무력 도발을 한다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북쪽을 좀 끌어내려면 네. 북쪽이 이거 남쪽을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5월 달에 정상회담 한 후에 예. 그때 가져온 성과를 가지고 연합훈련 중단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선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도 뭐 우리와의 대화에 나와라. 또 북미 간의 협상에서 이런 부분 좀 양보를 해라. 예.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늦었네요. 좀 늦어버린 거죠.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가지고 뭔가를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고요. 이미 늦었네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강물에 한 발을 담근 셈이 돼버렸으니까. 네. 대안이라면은 이제 북쪽이 지난번에 통신선 열고 예. 다시 조금 닫혔던 문을 틈을 보인 것은 네. 형편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북쪽에선 자존심 상한다고 또 반발을 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식량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뭐 통일부에서 얘기한 거는 민간단체 통해서 뭐 10군데에 100억 원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북쪽에서는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네. 그렇게 찔끔찔끔 시간 걸려서 해서 언제 하느냐.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네. 정부가 뭐 한 50만 톤 이런 식으로 예. 큰 인도적 지원을 예, 통 크게 좀 하면은 북측도 그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상황이 이렇더라도 좀 심각해졌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통 크게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 작은 액수를 하면은 네. 아니 얼마 되지도 않고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생색만 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번 주에 대북 지원 관련된 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도적 지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김여정, 김영철 두 사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 김영철 이번에 부장이 말한 것도 보면은 자기네끼리는 쓰지 않는 안보 위기 남쪽 사람들이 들으면은 화들짝 놀래지만 네. 북한에선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북한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말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 조금 좋은 얘기 나오면 아이고 당장 정상회담 되나 보다. 네. 또 조금 안 좋은 말 나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은 북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좀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저쪽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 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꾸준히 한다. 이 북한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아무튼 통신선이 연결돼서 그래도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래도 관계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이 두절되면서 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연락 두절이 길어지면 안 될 텐데 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쪽이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도 북쪽이 항상 보면 상황이 안 좋아도 평양은 예.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에 대한 어떤 생필품 식량 공급은 안정적으로 갔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량을 통 크게 지원을 해 주던가 네. 아니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좀 설득해서 예. 또 북한도 동시에 설득해야겠죠. 네. 양쪽이 조금씩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만이 북쪽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예. 민간 교류 계속 앞장서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남북통신선이 이렇게 무너진 단절된 상황에서 이게 민간 교류는 조금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민간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뭐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계속 소식은 듣고 있고 네. 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는 합니까, 뒤에서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어려운 점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상종하지 말아라. 예. 남측에 도움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남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단체와 우리
우리 측의 민간단체와 연결을 해도 네.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외국의 기관 회사를 통해서 북에다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것도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주고 싶어도 이 어떤 백신 연합체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백신을 어려운 나라들에 지원해주는 그런 데다 주면은 북한에만 이걸 다 주시오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한도 식량이나 백신이나 이런 걸 받고 싶으면 네. 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겠다는 국제기구 사람들조차도 막고 있으니까 네. 그런 태도는 좀 바뀌어야죠. 4357님께서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사과는 받아야 우리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북한 쪽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물론 어렵네요. 그것은 잘못한 일인데 네. 이제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다 사과받고 협상장에 나가겠다 하면은 이게 어느 세월에 남북 협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통 크게 좀 도와준 후에 예. 북측으로부터 나중에 유감 표명을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해져도 통 크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을 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DJ의 적자가 누굽니까? 장성민이라는 사람입니까? 왜 언론에서 왜 DJ 적자 장성민 계속 그렇게 쓰죠? 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은 네. 저희 아버님 곁을 떠난 지가 예. 20년 가까이 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10여 년간 추도식에 한번 얼굴 비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모신 적이 있다고 해서 적자라고 하면 네. 저희 아버님은 아마 적자가 수천 명도 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자나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고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자, 편집장님. 네.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올라요? 5월부터 이렇게 폭락했었다가 네. 그 비트코인이 3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서 지금 오늘 5,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천만 원대에서 또 5천만 원. 불과 뭐 한 2, 3주 사이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때 샀으면 이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몇 주간 상승률이 한 60%에 좀 가까운데. 네. 다른 코인도 다 따라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왜 오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꼭 세계적인 추세라서 네. 한국에서 이끌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 비트코인이 한 3천만 원 수준이 이제 바닥이라고 분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덕분이라는 분석도 조금 나오곤 있는데요. 이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5.4% 상승을 한 건데 제가 전에 나와서 6월달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2008년 8월 이후에 최대폭이니까 한 13년 만에 지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해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피한다라는 건데요. 네네.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은 네.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물가가 오르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른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옛날에는 금 생각했는데 요새는 금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이 가상화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둘 다 지금 올랐어요. 예. 미국 물가가 오르는데 금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이번에 미국 물가가 올라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 거래소 가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이 크다면서요. 많이 붙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0.09%?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올해 상반기와 다르게 지금은 국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풍이 좀 잦아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2017년, 18년도에 가장 김치 프리미엄이 높았는데 당시에는 한 5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상반기에는 한 25% 정도까지. 아무튼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오르고는 있지만 규제가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9월 달에 이제 각 국내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이제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래소들이 앞으로 9월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오릅니까? 내립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네. 올릴 압박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가를 올리면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이 이런 위험 자산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참. 근데 이게 거시적인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코인들도 막 수천 개가 넘잖아요. 네. 어떤 비트코인 떨어질 때도 다른 코인은 오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또 일반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다가 실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 공모주로 크래프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크래프톤이 어떤 주식입니까? 이게 이제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한국의 게임 회사예요. 예.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이 굉장히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게 지난 10일 날 국내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아니, 상장을 하면 요새는 따상은 기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따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이 크래프톤은 따상을 하질 못했어요. 네. 근데 따상을 실패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떨어졌어요? 주가가 지금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수익을 많이 내고는 있는데 이제 너무 공모가가 좀 비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좀 약점들이 있어요. 예. 이 크래프톤이요. 예. 이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또 뚜렷한 흥행작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예. 이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도에 출시됐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지난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중국 게임 시장이 조금 외국 게임에 대해서 좀 견제합니까? 요 몇 년 동안 한국 게임들이 중국에 아예 이제 출시를 못 하고 있었죠. 이제 그래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미 그 전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미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문제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지금 너무 이 크래프톤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공모주만 사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모주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소형주 공모주들은 따상에 간 것들도 있어요. 뭐 어제도 가고 뭐 이런데 이 크래프톤이 조금 실패를 하면서 공모주가 다시 성공하는 건 아니구나. 불패 신화가 약간 깨진 거는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 크래프톤도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만 네. 그런 비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비올라님께서 배그 최적화 문제 핵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배그도 모르고 최적화도 모르겠고 핵 좀 어떻게 뭐 전문 용어가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게임 용어죠 이거? 게이머 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에는 좀 약해가지고요. 저는 온라인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바일도 안 하시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는 좀 모릅니다. 여성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성 투자자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성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더 단타하지 않고 네. 오랫동안 보유해서 뭐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금 현명하다 이렇게도 보여요. 네. 이 여성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공모주 청약 신청자를 봤더니 작년에는 이제 여성이 46%였는데 올해는 70%로 훌쩍 뛰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의 주주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좀 더 많고요. 더 많다고요? 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뭐 54% 아니,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주식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주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명한 투자 지금 방식으로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 정부 전기차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앞으로는 전기차, 친환경차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9년 뒤인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절반이 전기차 등 친환경 차여야 한다라는 목표를 담았어요. 예. 그래서 올해 미국 신차 시장에서 친환경 판매 비중이 3%밖에 되지 않거든요. 3%밖에 안 됩니까? 예. 3%를 지금 50%로 이제 9년 내로 이제 높이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밝힌 거고요. 엄청난 수치로 높이겠다.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다. 아예 선포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이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기차 비중이 친환경차 비중이 3%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뭐 그만큼 다른 차들이 이미 많이 이제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빠르게 좀 변화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그 미국차 빅3라고 있어요. 네.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렇게 세 개 회사인데 이 스텔란티스가 이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고요. 이 세 개 회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 서명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이 공동声明을 냈어요.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그렇죠. CEO 앨런 머스크 나와야 될 텐데 왜 앨런 머스크 얘기는 안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이 백악관 행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테슬라는 참여를 못한 거야? 왜 그래요? 네, 라고 궁금증이 좀 쏠렸는데요. 네. 좀 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해요. 명확하게 지금 백악관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빅3 같은 경우는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전기차 비중이 1.5%.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네, 미국에서 완전 전기차를 아직 팔지도 않는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74%거든요. 이거 왜 그러죠? 중요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전기차 행사에 테슬라가 빠진 거는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이제 궁금증이 많은데 요게 대한 어떤 분석들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반노조 성향 때문에 반노조 성향입니까? 네, 초대를 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가를 해고하거나 아니면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을 위협하는 어떤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도 당하기도 했어요. 아니, 전미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왔군요. 네, 이날 백악관 행사에 이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레이 커리 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네. 일론 머스크는 참석을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인프라법이 통과됐다는데 1조 달러 규모라고 엄청난 규모의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부터 이제 역점을 두고 좀 추진했던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1조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00조 원 정도.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상원을 통과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반대를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도로, 다리, 광대역 통신, 수도 같이 인프라를 지금 다시 개편하는데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인프라에다가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가지고 미국의 인프라 다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다리가 많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다 지었지만 미국은 이제 미국 초창기부터 지어진 다리 이런 게 많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짓고 경제의 인프라를 다시 정부가 빌드업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개미들은 그 인프라주 이런 대형 건설주 이런 데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 같은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좀 했고요. 예. 이제 인프라 지출이 늘면서 또 물가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그래서 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0335님께서 주 기자님 게임 모르는 게 죄송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 3일 연휴 동안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퇴근길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가덕터널을 조금 지나섭니다. 빗길에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16km 구간 어렵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도 서안암에서 구리 휴게소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송파부터 판교 통과하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용비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비까지 내려서 정체가 더 가중된 상황인데요.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가는데 50분 가까이 필요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앞 시간 성산대교를 지나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고 1시간 10분 이상 예상됩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이용하신다면 이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철학의 맛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유, 기다렸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교 말고 그냥 변호사 하려고 왔습니다. 왜요? 주제가 주제라서 주제가 조교할 내용이 없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가석방 얘기입니다. 뭐 특혜라는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에 대한 가석방, 이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고 박사님. 뭐 저는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가 우리 서 있는 정부가 촛불 정부나 다름이 없고, 예, 그러면 뭐 촛불 정부의 정당성은 그 국정농단을 응징했던 촛불 집회나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데 그 국정농단 세력의 일부였던 이제 이주영 부회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석방 시켰다는 점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뭐 원론적으로 우리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잃어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이 뭐였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진짜도 궁금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삼성에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 여론 같은 것들을 의식한 건지. 삼성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아니 그렇죠. 언론이 좋게 만들려고. 언론이 얼마나 또 애를 썼습니까? 네, 언론도 뭐 원래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아닌 자체 조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 기관들도 앞다퉈서 했었고, 삼성에서도 나름 뭐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것들을 내놓는 그런 모양새로 뭔가 여론에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긴 썼는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뭐 사실 근데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해가지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도 막 해외 언론에서도 삼성은 좀 무서워합니다. 그 외신 기자들 만나잖아요. 삼성 관련 기사 쓰려고 하면 바로 저기 데스크한테서 연락 온대요. 아 그렇군요. 한국식 언론 대응법이 국제적으로도 먹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건 새롭네요. 네. 저는. 제가 또 외신 기자를.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가 진짜 궁금해요. 뭘 또 얻을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철학의 맛 주제는 사면 내 죄를 사하노라입니다. 광복절 다가옵니다. 광복절 다가오면요, 사면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도 나오는데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이렇게 사면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명분은 뭐였을까요? 사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대부분의 가장 크게 사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전두환 사면이 가장 뭐 기억에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면이었던 거죠. 네.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란 목적 살인죄였습니다. 네. 이건 내란 관련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이제 짚어줄 게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한 내란이기도 했었고요. 광주에서 있었던 시민 정부를 무력화시킨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두 개에 있어서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사형 선고까지 했던 건데 그거를 특별 사면을 해줬고 당시에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렇게 저는 봐요. 어찌 보면 그때 실세들이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러니까 진짜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타협이 없이는 정부를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보이니까 국민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세웠던 거죠. 네. 뭐 항상 보면 사회적 통합이 이제 사회 대통합 이게 뭐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사면이 있다 그런 다음에 뭐 경제에 뭐 경제 부분 뭐 아니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어려운 경제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로 경제난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재벌 총수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외 같은 사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면이 아니라 특별 사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지난 65년 동안 이런 그런 특별 사면이 4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게 이게 사회 통합 이게 사면이라는 거 잘못된 범죄나 부패나 이런 걸 저지른 사람을 특별히 사면한다고 해서 그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누가 통합하고 사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통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사면은 하나도 없었고요. 잘못된 법 집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4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게 사실 그래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면 행위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면 행위는 원래 정치 행위예요. 이게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사법부가 결정을 다 해놓은 일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과 이게 가석방과 사법의 그 사면의 차이를 이야기해보라 그런다면 가석방은 그냥 법의 절차의 일부고요. 근데 빨리 내보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위죠. 이미 다 정해놓은 걸 행정부의 수반에게 주어진. 그래서 사법부가 해놓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법의 집행인 미비나 그리고 뭐 이게 시간이 가면서 법의 내용도 바뀔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법 감정 같은 것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에게 주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의 어떤 교정 권리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남용되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 통합이나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던 지금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달라요. 뭐냐면
지금 이제 독일과 우리 같은 대통령제와 독일은 지금 이원 정부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원수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박사님은 이제 행정부 수반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헌법상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온 거고요. 가장 비슷한 건 사실 미국식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식 미국의 대통령제 개념에서 따왔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난발해요. 더 심하죠. 예. 미국은 명분 필요 없어요. 그냥 대통령 친한 사람 봐줘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자기 선거에서 지금 우리로 치면 정치 공작을 해서 선거 조작을 했던 그 사람도 그냥 자기 재선 과정에서 바로 풀어줬거든요. 그거 그냥. 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트럼프가 뒤에 한 거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오바마도 그랬어. 오바마도 되게 사면 많이 했었고요. 그 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도 사면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과거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만권 박사님하고도 밖에서도 그 얘기도 나눴었는데 원래 왕이 가지고 있는 법 위에 권리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이 완전 있었던 거거든요.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늘날에도 이게 유지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권력 분리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치 기술로서 사면 이 정치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이 특별히 기억나는 사면들이 많았어요. 일단 이건희 전 회장 원포인트 사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다 비리 연루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감옥에 없고요. 구치소에 없고 교도소에 없고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다 사면으로 풀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면을 봐야 됩니까? 이게 통치사적으로 어떤 통치적으로 이게 무슨 보탬이 되는 거죠? 보탬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남용이 된 굉장히 그 안 좋은 사례로서 썼던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고민되는 게 그러면 이걸 좀 줄이거나 없애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대 범죄 같은 경우는 사면 안 하시겠다고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거든요. 경제 범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부패 범죄도. 그 부분을 그래서 남용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사면권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사실 법조계에 대한 견제를 너무 안 해요. 너무 못하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헌법적으로 주어진 견제마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법관 탄핵도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력처럼 취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던 장치 중에 하나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는 봐줘서 특혜, 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으로 특혜를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재벌이 커진 시대에서 재벌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도 남겨놓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엉뚱한 발상이지만 아무튼 반대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정치 권력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정치가 결정하는 행위면 그걸 이행하는 힘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면 이행하는 힘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게 되게 이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정치가 결정을 하면 권력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걸 이행하려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20%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18%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 보면 이게 정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뭘 이행할 때 재벌의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는 그나마 그 재벌들을 견제하고 뭐라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사면권이라도 있어야지 견제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면권조차도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이익을 봐주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면권이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도 찬성하는 게 너무 소극적 이게 권력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그 공란을 지금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디지털 사회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잖아요. 네. 하도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이 영리 활동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과거의 개념으로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면 과연 지금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대통령 예비후보는 뭐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옛날식 권력의 형태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점점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 문제도 철학적으로 다뤄볼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법이 재벌에게 미치지 못한다. 국정농단이 뭐냐. 삼성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뇌물 준 사건 아니냐. 그쵸. 그런데 재벌 풀어주려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2081님께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 명분이 정명가도였습니다. 명분은 명분일 뿐입니다. 사면에 대한 명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작은 것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보나투님께서는 삼성이 망하면 삼성에 불공정하게 눌려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여 국가 경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샘물이 막는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그 옆에서 나옵니다. 얘기합니다. 5596님 이번 정부도 별로지요. 법 앞에 고무줄자로 들이대니까요. 괜히 힘들게 촛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21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바른 소리 하지만 뒤에서는 삼성에 꼬리 내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정권은 유한하고 삼성은 무궁무진한 것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오윤재님께서는 촛불 정부로서 출범했어도 상황에 따라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의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 정부는 신성하나 반쪽 정부는 부정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관용을 실천한 듯합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본 계급이 이 자본이 권력을 이렇게 장악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재벌처럼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망상 버려라. 여기는 중국이다. 찔리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이중적인 겁니다.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중국은 아직도 지금 아까 양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정치와 권력의 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는 제가 이제 법률 그런 말씀 드려요. 중국 측과 그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면책 조항에 대개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중국 기업은요 공산당이 개입했을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게 들어갑니다. 아예 예. 천재지변이군요. 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함부로 까불면 우리한테는 큰일 나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예. 마인 경우도 아니죠. 참 이게 묘한 게 사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데는 경제의 부흥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예. 왕권보다 경제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도 생긴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경제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왕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통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초국가 기업이 됐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초국가 기업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게 순식간에 초국가 기업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요즘은 초국가 기업이라고도 안 부르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순식간에 이름이 거의 한 15년, 20년 사이에 변했는데 다국적 기업 많습니다. 예. 너무 근데 이 기업의 규모들이 커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GDP보다 한 해 세일즈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들 숫자를 봐도 제가 그냥 월마트 예를 그냥 계속 들었는데 월마트 이렇게 그 월마트는 이런 걸 예를 들면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한 230만 명 고용하고 있거든요. 예. 기업 하나가. 네. 그러면 이게 고용하는 사람들 숫자도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우리나라 그 64개 기업이 GDP 85% 만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5%밖에 또 안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여다보면 워낙 얘네들이 그 초국가 기업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들이 거기서 얻어내는 법인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가 너무 커서 기업 하나를 잘못 홀대하거나 법인세를 너무 높게 받으면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해 본부를 옮겨버려요. 다른 국가로. 그러면서 법인세를 잃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들한테는 그런 초국가 기업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황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계속 법인세 경쟁이 일어나서 법인세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경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지금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초고가 기업을 어떻게 통제해낼 것인가인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초고가 기업을 통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세 같은 것들, 구글세나 뭐 우리 페이스북에 세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가는 돈이 네이버만큼 벌어가고 있거든요. 수조 원대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공공연하게 대권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자유주의로 본다면 그냥 맡겨야 돼요. 관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일을 보면 국가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고용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고용 부분에 있었을만큼은 지금 발달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이 고용률은 자연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 뭐 그게 행정권이 됐든 법적 권한이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형태로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기업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튼 국민은 삼성한테 빚진 게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붙인 게 없는데 왜 이런 일로 조금 부담을 주는 건지. 조현수님께서 국민통합이란 말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 그대로 존중해줘야지 왜 죄를 지어주는 방식입니까? 죄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민주적 가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철학의 맛 결정적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원칙을 바꿀지언정 원칙을 흔들지는 맙시다. 원칙을 바꿀지언정 흔들지는 말자. 김만고 박사님.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되지만 돈 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돈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없다. 그렇습니까? 돈은 늘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업이나 시장은 늘 이윤을 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화될 수 없겠네요. 그래요? 좀 멀리 둬야 되겠네요. 철학의 맛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곤 박사, 양지열 변호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ess up, but I'll jus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국민통합 해치는 곡 퇴출, 중국 노래방 블랙리스트 시행.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얘기로 바로 철학의 맛을 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래방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민통합 해치거나 민족 혐오 부추기는 노래, 미신 조장하는 가사 담은 곡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2015년에도 이런 시행된 규칙이 있었는데요. 돈이 없고 친구도 없다,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가사 담은 것들 중국 노래방에서 퇴출된 바 있는데요. 참 우리도 80년대 아니죠 70년대였던가요? 아주 옛날에 가창불량 복장불량으로 퇴출됐던 그런 노래들 생각나네요. 3년 만에 최적 조건, 오늘 밤 여름 별똥별이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오늘 밤이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랍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별똥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북동쪽 하늘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 잘 지켜보면 별똥별 보면서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빛공해가 심해서 별똥별 내리는 현상 잘 보기 어렵대요. 그리고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별똥별 보는 거 아니래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카메라로 또 별똥별 담는 거, 이거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니 그냥 카메라도 내려놓고 망원경도 내려놓고 그냥 하늘을 보면 됩니다. 그냥 하늘을 보고 별을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하늘 보고 별 보고 소원을 빌자고요. 우리 어떤 소원을 빌 건지는 그냥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밥 딜런의 슈팅 스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정답은 2번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홍범도. 3946님, 78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나요?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신다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에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별에 전해지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And I thought of you.